안 써지는 거예요? 아니 거기 쓰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아이패드에 잠시만요. 보여요. 아 그래요? 보여요? 엄청 안 보여요. 얇아요. 네. 아 보이긴 해요. 네. 좋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 C# 파라미터 입성 파인 튜닝이라는 것 중에서 IA 큐브드하고 그래도 꽤 좋은 성능을 보이는 파라미터 에피션 파인 튜닝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고요. 네, 사실 논문의 전반적인 거는 이 IA 큐브드라는 걸 제안했다기보다 좀 만약에 우리가 큰 모델이 있고 근데 되게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럼 보통 쓰는 방법이 큰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인컨텍스트로 예시를 줘가지고 풀게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 말고 파인 튜닝을 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2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퓨셔 파라미터 파인 튜닝이 그 인컨텍스트 러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더 계산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은 TMI부터 시작하자면 이 좌속이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저자 중에서 이 교신 저자분께서 원래 허깅페이스에서 계시다가 이제 요 대학교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허깅페이스에서 있을 때부터 뭔가 계속 연구하던 그 부산물을 잘 이용해서 이 논문을 냈다. 그래서 이따 중간중간에 이분이 튀어나오실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면서 그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다 일일이 파인 튜닝하는 거는 정말 프랙티컬하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풀 파인 튜닝된 모델들을 다 저장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스토리지 코스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큰 모델들이 나오면서 만약에 내가 가진 데이터가 되게 적은데 이 데이터 문제를 풀고 싶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가 되게 적은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모두들 다 아시는 방법론이죠. 다른 분야 분들도 다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내가 이그젬플들이 있으면은 이 이그젬플들을 잘 넣어주면은 이거의 로직에 따라서 같이 푼다 라는 퓨셔 인컨텍스트 러닝이 등장했고요. 이건 너무 쉬운 예시고 요즘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는 방법론들은 프롬프팅이라고 많이 부르고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한 뭔가 예시들을 주면은 모델이 답을 내도록 이렇게 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모델이 답을 내도록 한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교한 방법으로 예시를 밀어넣어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게 만사 형통이냐?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라고 하면은 체인 오브 프롬프팅이 그냥 스탠더드 프롬프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건 조금 스컵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드리자면은 체인 오브 서트는 뭔가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한 바로 앤서를 내뱉는 게 아니라 어떤 사고 과정에 대한 예시를 줘요. 그래서 그 단계가 체인 오브 그러니까 사고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리즈닝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수행하는 예시를 모델한테 넣어주고 모델이 그걸 기반으로 인컨텍스트에서 어쨌든 이용을 해서 답을 추론해내다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논문인가 뭐 있잖아요. 그 논문의 경우에도 그러면 또 스탠다드 프롬프팅 한 다음에 Let's think step by step 하고 answer를 내놓게 했는데 그게 마침 오른쪽에 나오는 저런 모델 아웃풋이 나온다는 논문이에요.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네네. 네. 조금 달라요. 오케이, 그럼 이 정도만. 그냥 오케이, 이 정도만.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퓨샷으로 그냥 인 콘텍스트로 하는데 조금 더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주는 게 인 콘텍스트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작은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를 예시를 좀 더 넣어줄 때 좀 더 정교하게 예시가 없어. 넣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교하다라는 정의가 체인 오브 소트처럼 여기서는- 논리적인 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더라. 네네. 아, 다시 한번 엘비 스터디 들으신 거. 관심 있어요? 엘비 스터디 팔아보고 관심 있어요? 아 관심 없어요. 엘비 관심 있어요? 아니, 아일도 없어. 뭐 상처. 인정. 그러면 이제 그러면 퓨샷 ICL이 만사 형통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문에서. 그리고 여기서 ICL을 퓨샷을 의미하고 죄송해요. 퓨샷 ICL을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 GPT-3에서 퓨샷을 넣었을 때 그 컨텍스트를 한 평균적으로 20에서 70개 정도의 이그샘플들을 넣어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K를 샷으로 봤을 때 K가 20에서 70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코더에서 인퍼런스 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그샘플이 20에서 70개가 다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연산량이 엄청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어떤 GPT-3 논문이 나왔던 건데 이것도 일부 태스크에 대해서는 ICL, 그러니까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또 일부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냥 작은 모델에 파인튜닝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ICL이 언제나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은 아니죠.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이 포매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걸 어떻게 넣어주느냐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이그샘플이 한 10개가 되면 그 10개의 순서를 바꿔서 넣어주면은 되게 그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도 있었고, 워딩을 다르게 줬을 때, 그리고 뭔가 좀 그러니까 예시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플럭츄에이션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없애려고 하면은 파인튜닝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되게 데이터가 적은 세팅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은 파인튜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퀘스천 하나만 줘도 그거에 대한 앤서를 모델이 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그샘플들을 다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그 ICL에서 뭐 예를 들어 40개의 이그샘플을 줬다 하면은 퓨샷에서는 이 40개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포매팅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파인튜닝을 할 때 포맷을 똑같이 넣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파인튜닝보다 퓨샷 ICL이 성능이 낮았는데 그럼 이 풀 파인튜닝보다 이 PEFT가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버뷰니까 이 논문에서는 뭘 하냐면 굉장히 데이터가 적은 셋업에서 거의 한 20에서 70개 정도의 이그샘플밖에 없어요. 하나의 태스크가. 그랬을 때 우리가 PEFT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이거를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20개 정도 되나? 20개 정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레시피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 어떤 테스트마다의 이런 조정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버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 레시피 자체는 어떤 베이스 모델이 있을 때 이 베이스 모델한테 이 PF 메소드를 적용을 하면은 하고 뭐 이런 좀 추가적인 트릭들을 더 넣어주면은 이거를 모든 태스크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그로를 끌었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파라미터 입시성 파인튜닝은 굉장히 많은
그리고 비전에서도 뭐 기존부터 사실 많은 부분을 프리즈 시켜서 일부 레이어만 튜닝하는 건 언제부터 옛날부터 있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요즘에도 연구가 되게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연구들은 뭐 로라나 아니면 이런 크로닝 계열 논문들 아니면은 어댑터 그리고 프리픽스 튜닝 아니 프롬 튜닝 같은 튜닝 계열 이런 소프트 프롬프트 계열 논문들 그리고 어댑터 아니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전부 다를 일단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다 적용해 봤을 때 이게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단 아주 가볍게 백그라운드를 다루자면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댑터라는 모델이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어댑터라는 방법론은 프리픽스 튜닝과 로라를 여기서 어떻게 다른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초록색 부분이 어댑터죠. 어댑터는 그냥 추가적으로 어디셔널한 그 파라미터 블록을 쌓아주는 건데요. 이 초록색 부분만 학습을 시키게 되고 뭐 어댑터는 뭐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의 주요 스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짧게 설명했는데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원래 뭐 트랜스포머 할 때 빅4 네트워크는 Y 대지다가 다시 좁혀지잖아요. 아, 네네. 근데 어댑터의 경우에는 보틀넥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레지듀얼이 있긴 해요. 뭐 레시듀얼 네, 네, 네. 프리픽스 튜닝은 근데 저 어댑터랑 로라 둘 다 보틀넥 구조 같은데 데이터가 얼마 없으니까 로우 랭크 레이트 플레이시하게 좀 익스플로이트 하려고 일부러 둘 다 저렇게 보틀넥 구조를 사용하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최대한 파라미터를 적게 쓰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라 같은 경우에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반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댑터는 사실 초기 모델이 이게 패럴럴하게 못하고 보시면은 이 블록 지나고 나서 어댑터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도 시퀀셜리 계산해야 되는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요즘 논문, 그러니까 요때 로라쯤 나오는 논문들은 그걸 다 지적을 하는데 이제 어댑터 모델도 사실 패럴럴 어댑터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뭔가 극복을 한 것 같지만 저는 그것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프리픽스 튜닝은 보시면 어떤 러너블 이런 벡터라고 해야 되나? 트릭스 이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함께 트레이닝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로라랑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뭐 파라미터 efficient fine tuning 이 친구들 전부 다 로우 데이터 리짐에서의 파인 튜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로우 데이터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파인 튜닝 데이터가 뭐 sufficient 하다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뭐 성능이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 성능 비교한 거는 이 각각의 논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제너라이제이션 살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컴퓨터 덜 건드리니까 그래도 기존 덜 까먹지 않겠나? 컨트리뷰 러닝에서도 많이 네. 사용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논리를 그냥 보존한 채로 그냥 새로운 논리. 저도 그래서 굳이 꼭 로우 데이터 리짐에서 잘할 이유 거기에서만 잘할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뭐라고 할까 알파카 같은 뭐 인스트럭션 셋을 로라로 학습시킨다는 거 이런 것도 많아요. 데이터 많아도 그냥 그 외부 리포스트 때문에. 그렇죠. 저도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프리픽스 튜닝 같은 거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어쨌든 트윈된 LM이 있으면은 이 LM을 하나하나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 시키는 거는 너무 빡세고 뭐 했다고 쳐도 이거를 모델을 다 셋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담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뭔가 벡터들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서 이것만 나중에 갈아 끼우면서 인퍼런스에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로라의 전 단계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라가
약간 좀 기반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논문이 2개가 있는데 이제 이거가 첫 번째 아랫게 나온 논문을 기반으로 좀 더 트랜스포머 구조에 맞춰서 스트럭처 더 어웨어하게 만든 논문이 이 논문인데 좀 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 자세하게 막 이게 다 어떻게 된다라고까지 이해는 못했고 그냥 제가 이해한 바를 가볍게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희가 프리트레인된 모델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 150 빌리언이에요. 그럼 그 빌리언의 각각의 파라미터의 그 각각의 웨이트들이 정말 다 필요한 그 정보량인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태스크를 풀기 위한 최소의 이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태스크는 파인 튜닝이고 이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 필요한 최소의 디멘전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패스트푸드 트랜스폼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 방법론은 솔직히 잘은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그래도 얻어갈 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모델을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을 풀 파인 튜닝 하는 성능을 100%로 놨을 때 accuracy가 뭐 97%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90% 성능을 하나를 체크를 해둬요. 그러면은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파인 튜닝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 디멘전이 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발견한 바로는 모델 크기가 엄청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 더 필요한 디멘전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디멘전을 200까지 줄여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D가 2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파라미터 개수가 200개만으로도 파인 튜닝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로버타 라지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이 엄청 큰 모델이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 점선이 90%를 의미하는 거예요. 풀 파인 튜닝을 했을 때 90%를 나타내는 accuracy인데 이미 여기서 별성을 하게 되죠. 이게 1000개보다 더 적은 디멘전에서 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인튜닝을 하기 위한 디멘전이 그렇게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제시한 거고 이걸 뭐 임피리컬도 풀었고 티오레티컬하게도 풀었다고 하는데 저는 티오레틱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럼 로라는 뭘 이용한 것이냐 하면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프리트레인 된 게 W가 있고요. 여기에 사실 뭔가 파인 튜닝을 하면서 델타 W가 생기겠죠. 변화량. 그러면은 이 변화량은 얘랑 같겠죠. 그 파라미터 수가 같은 모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니까. 근데 사실 이 변화량 자체는 더 작은 수의 파라미터로 충분히 학습 가능하다가 여기가 베이스가 돼서 이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이럴 때 로랭크는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로랭크 매트릭스로 디컴포즈하게 되고 처음에 B는 0으로 세팅을 다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아무 값이 안 들어가니까 이니셜하게는 그냥 처음에 이 웨이부터 쓰게 시작했다가 점점 파인 튜닝을 하면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트레이닝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A, B를 하나의 매트릭스가 W랑 이제 차원이 같아지니까 얘랑 기존의 이니셜 매트릭스랑 합쳐서 하나의 큰 매트릭스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좀 추가적인 애디셔널한 코스트 없이 그냥 인퍼런스 코스트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다들 그 로라가 네. 그냥 뭐 약간 V 구조를 띠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저기서 로랭크 바이어스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로랭크로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디멘션의 뭐 보틀넥 구조를 가져서 로랭크를 갈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 눈에 그냥 오토인코더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 로라 컴포넌트는 제가 로랭크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 보틀넥 구조여서 이게 당위선 끝인 건지 아니면 또 뭔가 네. 깊은 이해가 있는 건지. 근데 논문에서 말한 거는 로 랭크 이것도 자체적으로 인트린식 랭크라고도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막 엄청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빌드업이 잘 돼가지고 설명된 건 아니었고 논문에서는. 근데 논문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 밑에 두 가지 논문에 기반을 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저는 어쨌든 이 W보다 더 작게 만들려고 하면 이 구조가 알맞은 구조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은 파라미터 수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인퍼런스 때에도 좀 편하게 그냥 하나의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 방법론 질문이 있는데 그럼 그냥 다 파이팅링 하는 것보다 어댑터 작은 부분만 저 파이팅링 하는 게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성능은 그냥저냥 비슷한데 시간이 덜 걸리고 코스가 덜 들어서 좋은 거예요? 풀 파인 튜닝을 하게 됐을 때 성능이 보통은 좋고요. 근데 PFD 방법론을 하면 거기에 조금 미달하는 그러니까 약간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그거를 원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나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나오나요? 근데 그 풀 파인 튜닝에 거의 가깝게 오고요. 그리고 IA3는 큐브드 걔는 조금 더 높긴 했어요. 풀 파인 튜닝보다. 근데 말씀하신 풀 파인 튜닝이 저희가 175빌리언으로 다운스트림 만들었어요. 그럼 또 다른 다운스트림에 또 175빌리언을 가져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보통 이렇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개만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굳이 풀 파인 튜닝 안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NLP에 더 가까워지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근데 조금 너무 NLP는 아니에요. 네, 네. 일단 여기서 제시한 T-view 레시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모델로 T0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트레이닝 트릭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IA 큐브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해 주는데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베이스 모델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스 모델로는 T0라는 모델을 사용했고 이 T0는 3빌리언, 11빌리언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T0는 또 T5라는 모델에 베이스돼서 학습이 된 모델이에요. 네, 좀 자세히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T5는 구글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좀 됐어요. 그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이 T5가 베이스된 그 데이터셋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게 웹에서 뭔가 막 긁어오고 막 여기저기서 긁어온 언레이블드된 펄포스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뭐 MLM 비슷한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맞추기, 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언어적인 지식을 학습시켜준 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빨간색을 쳐놓은 이유는 이 빨간색의 체크 포인트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프리트레인드 하고 파인튜닝한 것도 다 풀었어요, 체크 포인트를. 그리고 파인튜닝은 뭘로 했냐? 뭐 이거 QA 대답하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서 태스크들을 다 풀도록 파인튜닝을 시킨 모델들도 있어요. 근데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얘만 가져왔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봤냐 하면은 아까 그 교신 저자분 T5 논문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1저자 됐습니다. 그럼 자기가 뭔가 좀 잘 알겠죠? 아까 T5는 여러 가지 그 언레이블드된 콜퍼스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뭔가 언어 지식을 넣어줬죠. 그럼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똑같은 구조인 상태에서 뭔가 좀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T0인데요.
이 T0에도 여기 보시면 요분 여기 또 있습니다. 네, 또 일저자 어쨌든 주저자죠. 이분이 하신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떤 여러 가지 태스크가에 대해서 그냥 다 풀어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라이제이션도 하고 대신 이제 인코더한테 요거 문제 넣어주면은 디코더가 답 배우도록 이렇게 인코더한테 감정 분석해줘 답이 뭐니? 문제 지금 질문 줄게 너 답이 뭐니?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 번에 수행하도록 그래서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논문 말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제로샷 태스크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올려준다. 근데 뭐 이걸 볼 건 아니고 네. 그러면은 아까 T5는 아무것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되지 않았고 T0는 뭐에 대해서 학습됐느냐 하면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학습됐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은 다 태스크이고 각 태스크마다 조금 더 다 세부적으로 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 각각에 대해서 뭔가 프롬프트처럼 만들어서 인코더한테 질문을 주면 인코더가 대답을 하도록 학습을 시킨 상태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T0에서는 초록색 부분을 안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신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퓨샷 ICL이 좋을지, 퓨샷 PFT, 그러니까 파인튜닝 방법이 좋을지를 두 개를 이제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렇게 T0 기반의 3B, 11B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9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20개에서 70개의 이그샘플만 써가지고 파인튜닝을 합니다. 그거는 다 퓨샷, 그러니까 20개에서 7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퓨샷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하던지 아니면 퓨샷 PFT를 수행하던지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파인튜닝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던지 아니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그 퓨샷으로 넣어주던지 그 두 가지 방식을 해서 성능을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인데 네. 그러면 그냥 T0에서는 저 안 본 태스크를 저 두 방법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은 풀 파인튜닝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파라미터 파인튜닝 하는 거예요. 어떤 저거 테스트에 대한 파인튜닝 셋을 갖고서 모든 파라미터를 파인튜닝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그 파라미터 이피션트하게 아니 지금 저 메소드 말고 그냥 T0을 그렇겠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근데 레이블 데이터가 진짜 적으면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적으면 20개에서 70개로 제대로 학습이 될 수 있냐 하면은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이 레프트라는 벤치마크. 이 레프트 벤치마크는 되게 어려운 태스크고 세미컨덕터 무슨 엔티티 타입 뭐 맞추는 건가? 아무튼 그런 느낌의 좀 되게 어려운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20개에서 70개 정도의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배웠을 파인튜닝 했을 때 성능이 거의 탑을 찍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이따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TPU 레시피인데 이거 굉장히 간단하고요. 별거 없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라이클리우드 트레이닝, 뭐 논리지 언러닝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냥 시퀀스가 있을 때 원래 랭귀지 모델은 각자 그 다음 타임 스텝에 정답 토큰의 확률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오답 토큰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오답 토큰의 확률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거든요. 그럼 오답에 대해서는 각각 만약에 프로버빌리티가 오답 토큰인데 0.9를 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1-0.9가 들어가서 0.1로 바뀌고 이게 로스 펑션에 이만큼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된 이유는 조금 이따 이거의 평가 방식이랑도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다 오답에 대해서 확률을 낮춰줬다. 근데 저 질문 있는데 그럼 언라이클리우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우리가 다음 보캡을 예측하잖아요. 그럼 모든 정답 아닌 보캡에 대해서 언라이클리우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오답이 정해져 있는 게 이 문제가 제가 중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제너레이션 태스크가 아니고요. 아,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멀티 초이스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사실 고르는 거였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고 둘 중에 하나는 오답인 거고 사지선다면 넷 중에 하나는 정답, 넷 중에 세 개는 오답인 거가 되겠죠. 아, 감사합니다. 그럼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에만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제너레이션 태스크들은 수행을 안 하긴 해요. 아, 저는 네. 뾰족으로 한다고 하네요.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PFT에만 한 거죠? 당연히. 아, 네네네. 네, ICLM 못하고. 네네네. 너무 LN은 뭐예요? 이거 아, 이거예요? 네. 그냥 별거 없고요. 그냥 랭스 노멀라이제이션 돼야 된다. 왜냐면 수지워스 업셋은 3개 토큰이고 수지워스 소 해피는 4개 토큰인데 토큰이 많아지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이거는 랭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라는 표시이고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희가 4개 중에 뭐 오답이 3개가 있겠죠. 그러면 3개에 대한 그 밸류들 그냥 이거 프로센트로피 걸었다는 거고요. 좀 단순할 수 있긴 한데 ICL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ICL은 학습을 안 학습을 안 하잖아요. 아니 학습이 아니라 프롬프트에다 넣으면 되는 그럼 프롬프트 튜닝이죠. 얘는 correct answer고 얘는 아, incorrect answer다 하면 어떻게요? 텍스트로 원포트 텍스트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correct answer다 하고 끝났는데 네. this is the incorrect answer 하면서 뭐가 틀린 오답들인지 다 용시적 This is incorrect answer라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거를? 뭐 그러니까 그건 프롬프팅인데. 프롬프트로 집어넣는다는 프롬프트로. 건데요. 정답도 넣으면서 오답도 넣으면 그럼 이런 효과를 볼 수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게 그거 공정한 비교일까요? 그때가 과연 그게 따로 메소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냥 위에 걸 할 수도 있는 거 그럼 아니에요? 이걸로 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파이팅. 뭐야, 자기가 잘했으면서 뭐야? 자기가 잘해서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PFT IA 큐브드라는 방법론인데요. 이게 IA. 네, 그래서 방법론은 엄청 간단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나오나? 안 나오네요. 그냥 러너블 벡터고요. 그 K랑 V랑 있으면 그 키 쿼리 밸류에서 K랑 밸류에 대해서 그 디멘전 사이즈에 맞는 그냥 하나의 러너블 벡터를 만들고요. 걔를 그냥 그 모든 그 디멘전에 리스케일링을 해주는 거고요. 하다마다 프로덕트. 엘레멘 와이즈 네 하다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요? 하다마다 아담아를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 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얘가 있으면은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여기다가 다 그냥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주는 이거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이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차원을 요 그 값으로 스케일링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러너블랑 프롬프트는 저게 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시퀀스에 상관없이 강조하고 싶은 피처를 강조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공간이 비어서 추가를 했고요. 근데 뭔가 어댑터나 다양한 로라든 뭐 다양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하잖아요. 얘는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된 인투이션. 이 인투이션이 논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가 않아서 얘는 그냥 보너스 같은 약간 그냥 말 그대로 스케일링 해주고 그냥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지금 식으로 피처 디멘전으로 스케일링 해주는
저 피처 스케일링에 대한 뭔가 인투이션이랑 그뭐 레퍼런스 록이 있었나요? 있나? 그 피처 스케일링 같은 경우 로라에서도 있고 로라에서는 런업을 하진 않지만 그 로랭크로 줄인 다음에 다시 업스케일 할 때 꼽혀주긴 하잖아요. 피처 스케일링. 버닥터에도 하는 경우도. 근데 저거는 그 K의 피처에다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사실 저거는. 로라도 결국에 나온 아웃풋에다가 스케일링 해주잖아요. 나오는 아웃풋 스케일링 했잖아. 네, 해줘야죠. 그게 좀 그게 줄이는 순간에 그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그런 거 할 때도 그걸 잘 고려하잖아요. 그 피처들의 크기를.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로라나 어답터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줄이는 경우에는 피처 스케일링 해주긴 해요. 근데 다만 런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하이퍼 네. 파라미터이긴 한데 근데 얘는 이것만으로도 그냥 실험적으로 충분했다고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learnable 파라미터라는 게 이 친구들 말고는 없는 거죠. LK만 무조건. 네, 이렇게 딱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왜 키밸류랑 피드포워드만 한 거예요? 다 해봤는데 이런저런 뺐다 꼈다 다 해봤는데 요거만 충분했대요. 우선 넣을 수 있는 데 다 넣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 좋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파라미터로 뭐 웨이트를 해서 더 하는 게 아니라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한다는 건 사실 강조나 축소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이미 내 랭귀지 모델은 배울 걸 다 배웠고 이 태스크에 맞게 뭐가 중요한지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 새로운 지식을 네. 인트로듀스 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션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뭔가 베이스 모델 T0로 했는 것 같기도 하고요. T5가 아니라. 왜요? T0로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풀 수 있도록 한번 뽑았으니까. 아니 뭐 D5도 여러 가지 테스트 풀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건 그냥, 좀 다르잖아요. T5랑 T0는. 그냥 그 T0하고 D5 차이는 그거잖아요. 인스트럭션 튜닝 예,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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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새로운 태스크라도 빨리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잖아요. T0. 그런가요? 그게 그렇지 않죠. 이미 넌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느낌. 그게 T5랑 안 되죠. CFG를 써보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파인튜닝 이거 테스크에는 못할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 아르티스트 파인튜닝으로 난 말한 게 웹트라는 벤치마크이긴 하거든요. 그건 막좀 되게 반도체 이따가 그거 잠시 보시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일단 지금 그 파라미터화를 하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네, 각각의 엘블 레이어마다에 추가되는 애들이고 인코더에 디코더에 왜냐면 디코더는 그 두 개 있으니까 어텐션 레이어가 그리고 처음에는 다 1로 셋업을 하죠. 그 로라랑 똑같게 그러니까 로라랑 같은 방식 네 그렇게 해서 IA 큐브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추가되는 파라미터 수가 X축이고 애큐러시가 Y축이면은 모든 파라미터를 다 썼을 때에 비해서 높았던 거는 이 IA3 큐브드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라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어댑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성능이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였겠죠? 아 근데 이걸 베이스 모델은 T0 3B로 일단은 왜냐면 얘 다 해보려고 하면 빠른 실험이 필요했었어서 여기서는 3B로 하고 나머지부터는 이제 11B로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찝찝했던 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T5 모델 갖고 와서 T0가 있었고 그 T0 모델을 바로 이제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튜닝을 하게 되면은 IA3는 일단 멍청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정보가. 그런 거보다는 IA3도 같이 얘만 먼저 한번 구워놓고 걔를 그걸로 이니셜라이즈를 하자라는 거 같아요. 여기서의 주장은. 잠시만요. 그렇다면 앞에 했던 그 결과값 자체가 이걸 한 거예요 지금? 아, 네네. 그거는 다 한 겁니다. 앞에 있는 지금 IA가 더 좋았다는 것도 사실 IA3로 다 T0 학습시키고 나서 모든 거에는 얘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레시피. 이것도 또 다른 레시피라는 거죠 이것도. 예, 순서가 슬라이드 순서 많이 이상해가지고. 죄송. 이걸 하고 앞에 전에까지 했다는 거죠. 네. 네네네. 저 좀 이해를 못했는데 T0 트레이닝하는 저 데이터셋을 IA3 적용해서 했던 T5가 있고 거기다가 저걸 IA3 달고 T0 T5는 고정시키고 저걸 T0 학습. 아 T0, T5가 뭔지 잘
말하지가 않아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좀 천천히 우선 그 T5는 그 랭귀지 모델이거든. 벌트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차라리. 버트다. 잘 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T0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트럭션 튜닝 하는 거거든요. 버트 플러스 일촉진. 벌트 플러스 아니면 뭐 GPT 플러스 인스트럭션 튜닝. 그냥 인스트럭션 튜닝이 그거죠. 이 제로샷 태스크, 제로샷 태스크를 잘 풀기 위해서 다양한 태스크, 그 콜다운 태스크를 잘 풀기 위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그냥 한번 파인 튜닝 다 해놓으면 프롬프트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태스크에 대해서 풀 수 있어진다. 인스트럭션 튜닝인데 그거를 T5에다가 저기 빨간색을 적용해가지고 빨간색 데이터셋 맞죠? 네, 맞아요. 네, 저걸 그 학습시켜가지고 저걸 다 프롬프트 해가지고 다 때려놔가지고 학습시키면 T0가 돼요. 근데 그 우선 똑같이 T0에서는 T5를 T5의 풀 파인 튜닝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저걸 프롬프트화를 해가지고 모든 파라미터를 다 합숙시켜서 T0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했다는 것은 T5에서 T0로 넘어갈 때 여기서 I3? I3 세제곱? 네, 큐브. 네. IA 큐브, 네. 네. IA 큐브 써가지고 그 T0로 넘어가는 인스트럭션 튜닝 자체를 그것만 합숙시키고 풀 파라미터 튜닝 안 하고 합숙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시 홀다운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저걸 써가지고 했다는 거죠. 저게 좀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인데 그다음에 IA3의 그 프리트레인 한 거에 대해서 그 T0로 만든 거에 대해서 인컨텍스트 러닝한 결과는 있나요? 그거랑 비교가 아니에요. 그걸 비교한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어요. 풀 파인 튜닝 하고 나서 인컨텍스트 러닝 할 수 있고 IA3 큐브로 T0를 키우고 나서 인컨텍스트 러닝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네, 똑같이. 네네. 네, 그 있어요. 이전 그냥 T0 그냥 모델 있고, 있잖아요. 네, 그냥 T0로. 걔로 ICL 한 것들 있어요. 알지. 그 기존 T0에서 나온 거죠, 그거는. 네네네. 그다음에 기존 T0 말고 그 IA3로 학습시킨 거에 대한 풀 파인 튜닝 결과. 인컨텍스트 러닝 결과 있나요? 그걸로 인컨텍스트 러닝 안 하죠. 왜냐면 파인 튜닝으로 바꾼 거니까. 아니 파인 튜닝 아니 근데 풀 파인 튜닝 한 거랑 그 T0 똑같은 T0잖아요. 다만- T0인데 네. IA 큐브드로 하기 위한 거는 그러니까 앞에 샷을 안 주고 그냥 바로 퀘스천 주면은 앤서링하는 그 아니죠. 스트럭처가 아니 나오죠. T0로 만드는 것은 제로 샷 클래스피케이션 시험하게 두 단계로 나눠진 거잖아요. T5에서 T0로 넘어가는 거, 네. T0에서 TP로 넘어가는 거, T0에서 TP로 넘어가는 거. 네네네. 그 홀다운 테스트 하나에 대해서 PFP 할 때. 네. 왜요? 네. 선이 좀 여튼요. 네, 그래서 근데 똑같이 T0에서 원래 논문에서 T5에서 T0로 넘어갈 때 풀 파인 튜닝하고 네네. 풀 파라미터 튜닝하고 네네. 그리고 인컨텍스트 러닝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그게 원래 네. T0 인컨텍스트 러닝 안 하기도 하고 제로샷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 그런 네.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IA3 같은 경우에는 T5에서 T0로 넘어갈 때 IA3를 하고 아니요. 그 레시피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레시피에서? 네, 지금 레시피에서. 아 네네네. 네, 하고 거기서 IA3에서 다시 IA3 파라미터 학습시킨 게 네네. 지금 TPU 세팅. 네네네. 똑같이 이번에는 그다음 그것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T5에서 T0로 넘어갈 때 IA3를 하고 IA3에 나온 거에서 T0 그 뭐죠?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인컨텍스트 러닝을. 선생님, 네. 방금 말한 거 T5에서 T0로 넘어갔을 때 저 네. 써주면 안 돼요? 성능 그 T5에서 T0로 넘어갔을 때 IA3를 값을 한 게 있어요. T5에서 네. T0 넘어갔을 때 네. IA3요? 네. 근데 이게 프리트레이닝한 거. 아니 아, 풀 파인 네. 튜닝하고 그거 T0로 나타나는 건 다르죠. T0로 네. 다르죠. 이거 IA3 안 하죠? IA3는 안 돼. 근데 사실 IA3 T5에서 T0 넘어갔을 때 IA3 성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나중 결과가 더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단순히 그 뷰샷에 대해서 학습이 그러니까 더잘 되는 건 총 지금 아니고. 네 가지 조합이 있는 거죠. T5에서 T0로 넘어갈 때 i3 한 거랑 안 한 거.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T0에서 저 헬다운 태스크에 대해서 i3 적용한 거 안한 인컨텍스트 인컨텍스트 러닝한 거. 이거는 안 썼어요. 왜냐면 T0 그냥 체크포인트 갖고 와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 근데 IA3 같은 경우에 T5에서 i3 학습시키고 또 i3 학습시켰다는 거죠. 지금. 아니. 전부 다 모든 실험을 T0부터 시작해요. 아. 그죠? 근데 앞에서 그다음 그 앞에 나왔던 그건 도대체 뭘 설명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뭐예요? 거. 프리트레이닝이요? 네, 이거 네, 프리트레이닝이요,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T0 모델 자체는 네. 요 데이터셋을 풀 파인튜닝 시킨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퓨샷을 이제 PFT를 여기다 뭔가 추가해가지고 네. 파라미터 추가해서 요 퓨샷을 하게 되면 얘는 처음에 아무것도 못 본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도 조금 뭔가 알려주고 시작하자.
네. 생각에서 얘를 알려준 거죠. 얘를 어떻게 알려준 거죠? 추가 학습. 네. 그냥 그 T0 각각에 있던 거에서 대해서- T0에 뜨는 거에서 IS3를 똑같이 그냥 한번 더 꽂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T0에다가 요거 각각의 태스크들에 가지고 이 IA3 컴포넌트 넣고 학습시킨 거죠. 한 번도 학습시켰다. 아, 처음부터 i3 바로 적용하면 걔는 어. 파라미터 모르니까 저걸로,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 좀 엄청 빡센 과정인데 컴퓨테이셔널리 빡센 과정인데 요거에 대한 분석이 나중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학습시켜서 i3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애초에 그러니까 저 태스크에 대해서 T0가 근데 트레이닝했다 해도 완전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쓰는 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랑 아니면은 완전 반도체 아까 말한 반도체나 뭐 뉴립스 무슨 뭔가 뭐가 있고 그런 아예 내가 안 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댑트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분리된 데이터기는 해요. 그래도 분리 데이터에도 LM의 전반적인 성능 자체가 더 향상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트레이닝 그래서. 혹시 이거 뺀 어플레이션 있어요? 이거. 있는데 그렇게 엄청 많은 게 완전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완전 근데 어펜딕스에 있는데 제가 어펜딕스를 다운을 안 받아가지고 제대로 보다 말다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점이 이거를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다른 데이터 먼저 꽂고 i3를 그다음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아니죠. 요만큼은 좀 제너럴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치면은 요거는 어쨌든 체크 포인트가 풀려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좀 그렇다기보다는 TJ 이거 IS3를 그 T0 말고 T5 말고 뭐 인스트럭션 튜닝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결국에는 저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 셋이 필요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걸 하려면 IS3를 한 번 더 하려면 그거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 셋. 이거는 다 있어요. 이거는 좀 잘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거는 T5 그 저자가 들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아니요, 이거 그러니까 공개되기는 오픈소싱 해요. 근데 진짜 맞아요. 잘 되어 있어요. 네, 잘 되긴 해요. 도큐멘테이션도 잘 네. 되어 있고 이게 그 T0 만든 그 빅사이언스 그룹이 있는데 그쪽에서 다 만든 거라서 이거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건데 저는 그냥 이거에 대한 학습이 오래 걸리긴 하죠. 제가 전혀 학습 레포트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찝찝했던 거거든요. 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했다. 네,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동일하게 적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부터의 모델 실험은 11B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밸류에이션 자체는 약간 좀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했대요. 뭐냐면 모델한테 그 옵션들 있잖아요. 뭐 멀티플 퀘션이면은 멀티플 초이스면은 멀티플 초이스를 각각 줬을 때 이거에 대한 그 확률 값을 모델이 내뱉을 거고 그거에 뭐 랭스 노멀라이제이션 된 확률 값이 만약 정답이 높으면 맞았어요. 정답이 낮으면 틀렸어요. 이렇게 매겼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네, 이건 그냥 뒷산.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이제 TQ가 성능이 되게 좋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T0 이게 뭐냐면 제로샷 인컨텍스트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T0 그냥 체크포인트 원 상태의 체크포인트 갖고 와서 퓨샷 해봤는데 제로샷이 더 좋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T5랑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는 다 퓨샷 인컨텍스트 러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성능이 제일 좋았다 일단. 그러면은 인퍼런스 할 때 코스트가 어떠냐 하면은 코스트는 이 플랍 계산은 이 논문 기반으로 했고 이 논문 오픈AI에서 만든 그 유럴 스케일링 로에 관련된 모델이고요. 그 대략적으로 뭔가 추정을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제로샷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게 가능해요. 인컨텍스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문제만 질문만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컨텍스트 러닝이 아닌 거죠. 그냥 물어본 거지. 이렇게.
그쵸. 근데 GPT-3에서 처음에 인컨텍스트 러닝을 제안하면서 제로샷도 그냥 인컨텍스트 러닝에 포함시켰어서 아, 그냥 관용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 네. 저게 인컨텍스트 러닝이 되게 넓은 의미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단지 퓨사리 example 주는 것만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취한 경우도 많은데 태스크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을 학습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요. 텍스트 인스트럭션 자체에서 뭔가 학습한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프롬프트 가지고 학습 없이 프롬프트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을 그냥 인스트럭션 이게 뭐죠? 인컨텍스트 러닝. 그러니까 뭔가 인스트럭션에 뭔가 설명이 많다던가 그런 거 해가지고 알아서 학습해가지고 아웃 뱉는 거니까 그걸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랑 트레이닝 타임에 같은 사이즈 모델이더라도 플랍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산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모델 사이즈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인퍼런스 할 때는 하나의 이그샘플을 푸는 거를 가정을 하고 여기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제로샷이랑 거의 똑같은 플랍을 가지고 밑에는 점점 그 처리해야 될 그 컨텍스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퍼런스 코스트가 높게 표시가 되고 심지어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GPT-3한테 퓨샷으로 넣어준 것보다 성능은 이만큼 좋으면서 인퍼런스는 이만큼 못 빼요. 거의 10의 3승만큼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트레이닝이 추가적으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에 대한 좀 뭔가 디펜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각 태스크마다 뭐 엔비디아 A100 GPU 근데 이거 80기가 돼요. 근데 그걸로 30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얘랑 했을 때 이 트레이닝 플럽 계산에는 한 싱글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플랍을 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지? 이거는 싱글 이그샘플 태스크 중에서도 싱글 이그샘플을 인퍼런스하는 코스트인 거죠. 그러면은 하나의 싱글 태스크를 다 트레이닝 하는데 드는 코스트가 GPT-3가 하나의 이그샘플을 RCL 하는 인컨텍스트 러닝에서 대답을 뽑아내는 코스트보다 20배밖에 안 든다. 그거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좀 디펜스를 했고요. 질문해도 될까요? 저 수치에 그거 프리트레이닝 안 들어가 있죠? IE3 안 들어가는 거.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양아치인 것 같아요. T제로 제로샷 퍼포먼스가 퓨샷 GPT-3보다 좋다는 게 원래 컨센서스가 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 논문의 의아한 부분 중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잘한 부분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퓨샷 T제로가 원래 그러니까 제로샷 T제로가 원래 퓨샷 GPT-3 이겨요? 아니 못 이겨요. 원래는 그게 정확히 말하면 GPT-3 인스트럭션 튜닝이 된 거 있잖아요, 사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디제로는 인스트럭션 튜닝이 된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좀 차긴 해요, 지금. GPT하고 비교하면 집니다만 어떻게. GPT는 인스트럭션 튜닝이 됐어. GPT 인스트럭션 튜닝 돼 있는 좀 사례적인 모델, 그것도 그런 모델인가? 네. 네,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i3 프리트레인 된 거를 파라미터 공개했나요? 파라미터 체크포인트 말고 네, 체크포인트요. 프리트레인 된 거. 모르겠어요. 그게 공개돼 있으면 차라리. GPU 공개된 걸로 아는데. 네? 그거 일단은 웬만한 걸 다 공개해놨긴 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다 공개했으면 공개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희가 T5에서 그 표사를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적긴 저 수치만큼 써가지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K 그 샷의 평균 미디안이 41이라고 하는데 데이터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써요. 아니요. 얘는 뭐 GPT-3의 뭔가 컨벤션을 따랐다고는 하는데 좀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 K가 작은 거에 대해서 실험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찝찝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 차지하는 용량 자체는 뭐 벡터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수치인데 뭐 얘네가 또 주장하는 바로는 이거 10,000개의 태스크 가져도 T0 체크 포인트 하나 정도이다. 뭐 이러면서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프트 벤치마크가 그 완전 리얼월드에서 좀 되게 빡시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이고 얘는 트레이닝 데이터만 공개되어 있고 리더보드를 운영하는 거라서 좀 치팅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50개의 트레이닝 이젠플밖에 안 가진 그런 데이터셋이고 이게 뉴립스 벤치마크 2021년에 네, 붙은 논문이고요. 붙은 벤치마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맞나요? 세미컨덕터 반도체 맞아요? 이 ORG가 뭘까? 아무튼 이런 거 막 특이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보다는 이게 되게 어려운 태스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거의 이렇게 했을 때 휴먼 베이스라인보다 이 당시에는 높았고 1등을 했고 그리고 요즘도 지금까지도 3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 1등도 뭔가 TPU에 기반한 방법론을 써서 아직도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풀샷 이그젠플 없이도 없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어쨌든 학습을 다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인퍼런스 할 때는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능도 좋다를 컨펌했고 트레이닝 코스트는 눈 감아줄 만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결국 스케일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하단마디로. 네.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결국은 기존의 피처를 표현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오면 못 배울 것 같은데 왜 바이어스 턴 같이 그러니까 엘리먼트 와이즈 곱하고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더하는 턴이 없을까?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메모라이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듣고 근데 이 마트라는 벤치마크는 결국에는 한 번도 못 봤을 벤치마크 평가를 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세미컨덕터도 쓰면 뭐 상관이 없겠는데 근데 더 하나 곱하나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곱하는 것도 소수점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곱하면 원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게 것 같은데 곱하는 거죠. 1.뭐 1, 2, 1, 2, 3, 4, 5, 6, 7 곱셈은 네, 곱셈이면 원하는 값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곱셈보다는 곱셈이 좀 더 똑같을 것 같은데 나 곱셈으로 하든 곱셈으로 하든 근데 곱셈을 하면 약간 입력에 따라 변화하는 바이어스를 주는 거고 덧셈하면 그냥 픽스드된 바이어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제 생각에도 픽스드된 바이어스가 훨씬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로운 태스크에 그냥 그 태스크에만 특화된 어떤 무언가를 준다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픽스된 거에서 그냥 변화밖에 못하니까 새로운 정보는 못 배울 것 같은데 곱셈하면 그 렌트라고 해야 하나? 매트릭스 디멘션은 유지가 되는 늘릴 순 없지. 그치 표현할 수 있는 디멘션 랭크는 늘릴 수가 없는 거 근데 더하는 건 늘릴 수 있으니까. 점에서 좀 더 늘려? 그러니까 러프랑 벤치마크 자체가 새로 그건 정말 퓨샷의 언신이라고 하지만 씬인 거에 아닌가 싶어. T 제로 비장한 자체가 새로운 뉴 태스크에 대해서 잘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난 뉴 태스크가 아니니까 이게 무조건 되는 거 원스는 원스인 거 아니야? 트레이닝 데이터는 완전 제너럴한 음식이지만 T 제로 자체가 여러 태스크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줬으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닐까 싶어. 저 안에 세미컨덕터의 내용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컨덕터와 유사한 뭔가 내용이 있지 않는 한 못할 것 같은데 곱셈은. 언어는 그만큼의 짧은 어쨌든 데이터를 파인튜닝으로 주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래도 추가를 해주는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파인튜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오퍼레이션만으로는 뭔가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을 하는 거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다 봤다는 무슨 가장 깔릴 수 없어요. 그거는 딥5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딥5 학습할 때 이미 세미컨덕터라든가 다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크스가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언신이 아니라 그냥 씬 퓨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언신인 건 근데 프리트레인 데이터를 씬으로 봐야 된다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했어. 그거는 또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췄고 네. 거기서 대답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대판 맞아요. 살짝 결국에는 그 인스트럭션 튜닝하는 개념 자체가 이미 그 모델은 이미 배울 거 다 배웠고 이미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근데 말만 좀 똑바로 하게 만들자 무슨 인스트럭션 튜닝 느낌이긴 해요. 지금 조금 메타를 볼 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프리팅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피처를 이제 스케일링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네. 세미컨덕터도 봤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거. 프리팅 과정에서 데이터를 많이 봤다. 우선은 그게 좀 깔리는 것 같아요. 저는. NX 전반적인 테스크는. 맞아, 요새 2 트릴리언 비콘 보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읽어다가 결국 논문들도 다 때려 넣었으니까 또 세미컨덕터 논문도 읽었겠네요. 한 번은 봤을 거예요. 네. 논문도 넣고 표도도 넣고 뭐 인터넷 크롤링 하다 보면 반도체 이야기 하나 정도 있겠죠. 뉴스 5분 딱 하겠습니다. 정혜님 어디 계십니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계십니다. 뭘로 왔어요? 발표 자료 자료 그냥 많이 먹으니까 그러지. 생선도까지 그냥 꼭 사고. 교수님 요즘 열심히 오셨는데 방금만 하면 우리라고 어쩔 수 안 와서 좋아하는데. 마음이 편한데요. 인발레이션. 또 녹화는 다 되니까 5분 있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목소리는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저요? 네. 뭐 하는 거야? 예전부터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고 네, 있어요. 약간 여기도 만만치 않은 목소리 권력의 마음에 안 중심. 들어 지금. 나 왜? 여기 목소리가 어떤가요? 평범하죠. 신권력인. 그러게. 잘 지냈어? 잘지냈지. 원래 아시네. 네이버에 있으니까 가끔씩 만났었거든요. 연구실 소개시켜줘. 사실 저도 벌써 연구실 들어온 지 1년 넘었는데 그냥 활동을 안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뭐 저희한테 죄송할 거예요. 네, 저는 얼굴을 알아도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초창기에 막 재채소통 오다가 음, 요즘은 근데 우리 재침소 많이 안 해. 사실 제친서 안 오고 랩 세미나만 하죠. 랩 세미나도 요즘 또 안 와가지고 그냥 진짜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바빠요. 요즘은 진짜. 네이버 클로버 하셨어요. 예, 클라우드에 계신가요? 아니면 클로버에? 클라우드에 있고 지금 그 하이퍼클로바 하고 있어요. 그 이번에 공개된 그거예요? 예, 근데 그쪽 LLM 쪽은 안 하고 있고 VLM 하고 있어요. 비전된 게. 예. 근데 그 LLM을 똑같이 받아서 웨이트 받아서 쓰는 거예요. 네, LLM 녹화 안 되고 있죠? 되고 있어요. 소리 있잖아. 기밀인가요?
소리 들리실까요, 온라인 분들? 들리나 봅니다. 경민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세직님도 이제 같이 많이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할 건 GPTQ입니다. GPT를 퀀타이제이션 하겠다. 혹시 여기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베이직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GPTQ에 대한 내용보다는 퀀타이제이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리미너리가 논문 설명보다 깁니다. 그래서 프리리미너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혹시 네. 공유하면 풀 화면 해주시면 네. 컨트롤 L 아니면 컨트롤 L. PDF에서 공유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이 컨트롤 F11 누르면 될까요? F11이요? 그 왼쪽 위에 메뉴 버튼 누르면 그게 왼쪽 위에 메뉴 전체 하는 그런 거 있을 텐데. 보기? 다들 제시하는 게 뭐 시원찮다. 하단 하공은만 안 돼. 컨트롤 L이었네요, 정말. 네. 네, 교수님이 컨타이-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프리리미너리입니다. 네, 일단 퀀타이제이션이고요. 왼쪽에 있는 FP32 웨이트를 오른쪽에 인티저 8로 바꾸는 게 퀀타이제이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웨이트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4.75가 되겠고요. 제일 큰 값은 4.67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0에서부터 250으로 정확히 갖다가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뭐겠어요? 요거를 값에 맞춰서 스케일링을 해줘야겠죠. 제일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값의 차이가 딱 255가 되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먼저 해주고 그래서 X 인풋에 대해서 뭔가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라운딩을 해주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바이어스를 더해줘야죠. 그래서 0에서 255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Z라는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핑을 합니다. 클리핑을 해서 요 알파 Q는 이제 그 퀀타이즈드 아웃풋의 가장 최소값을 얘기하고요. 베타 Q는 퀀타이즈드 아웃풋의 가장 큰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클리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거 범위, 그 비닝 범위가 저거 유니폼하잖아요. 네. 네. 좀 어댑티브하게 하지 않나요, 저거?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어댑티브하게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유니폼하게 쫙 펼쳐서 붙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유니폼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유니폼이 제일 베이스라인처럼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저도 지금 네. 언사인드 인티저 쓰네요. 보통 사인드 인티저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에서 255를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127에서 127 같은 방식으로 가장 많이 써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또 질문인데, 그렇다면 저 스케일링 S하고 Z 자체가 저게 저게 액티베이션인가요? 저 값이? 웨이트인가요? 위에. 여기는 이제 웨이트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웨이트별로 저게 다 따로 잡히는 거죠, 다. 그렇죠. 값들이 중에. 네. 그거를 이제 레이어 와이즈하게 잡을 수도 있고 필터 와이즈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웨이트 와이즈 그렇죠.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요즘은 레이어 와이즈하게 잡는 게 보통이에요. 예. 그래서 레이어별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찾고 S랑 Z를 아래 수식에 맞춰서 이제 동작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퀀타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저게 퀀타이즈 해가지고 인트 모듈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정수 모듈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할 때 저 최종적으로 S 값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계산해가지고 또 그 적용해가지고 아웃풋을 정수값을 받는 거고요. 맞나요? 그렇죠. 좀 얘기를 그거는 뒤쪽에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좀 질문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셨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퀀타이즈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퀀타이즈를 동시에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웨이트도 퀀타이즈를 하고요. 그다음 액티베이션도 퀀타이즈를 해요.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즈 하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그 인터미디어트 센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의 아웃풋을 저희는 액티베이션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레이어의 아웃풋, 인풋도 다 퀀타이즈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레이어의 인풋이나 아웃풋은 이게 값이 맨날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S랑 Z는 맨날 다시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또 생깁니다. 두 가지 방향성이 생기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풋이 들어올 때마다 스케일링 팩터를 S랑 Z를 다시 구하는 방법이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라 S랑 Z를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에 맞춰서 적당히 미리 구해놓고 쓰겠다. 이러면 당연히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게 이제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불립니다. 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뒤에서도 장표가 있습니다, 따로. 네.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쓰이나요? 연구 쪽에서는 다이나믹이 많이 쓰이고요. 필드에서는 스태틱도 많이 쓰입니다. 액티베이션만 그런 거죠 지금? 액티베이션에 대한. 요거는 액티베이션에 대한 내용이었고 요 전체적인 내용은 웨이트랑 액티베이션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클립이 왜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S랑 Z 그때그때 구하면은 요거 자체로도 0에서 255가 나와요. 근데 클립이 있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을 한다. 그러면 S랑 Z를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미리 구해놓고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범위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샘플은 막 30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255로 다 뭉개져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클리핑을 해주는 겁니다. 저 좀 발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 하신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저기서 네. 알파랑 베타를 인맥스로 줬잖아요. 네. 근데 뭐 뭔가 좀 그냥 일부러 좀 포기하는 거 있어요. 너무 큰 값이 있어서 가지고 그냥 적당히 큰 값으로 그냥 알파랑 베타 잡고. 이게 이런 그거죠. 네. 네, 요게 최근에 나왔던 이제 LLM 퀀타이제이션 연구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1년 정도 됐는데 그게 되게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네. 1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네. LLM 인터팔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네. LLM.28. 오, 좋습니다. 네, 디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디퀀타이제이션은 퀀타이제이션을 그냥 그대로 역순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수식 있죠? 클립 다 생각하지 말고 라운드 플러스 Z, S분의 X 플러스 Z만 있다 생각을 하면은 요거를 그냥 뒤로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S 곱하기 XQ는 이제 퀀타이즈된 X에서 이제 Z를 빼주고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디퀀타이제이션이 된다. 요거를 왜 굳이 하냐?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아웃풋을 내줄 때 우리가 플로트 32로 다시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디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H vs PTQ입니다. QH는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인티저 8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전통적인 방법은 플로트 32에서 이제 좀 학습시키다가 플로트 16으로 바꾸고 또 학습시키다가 인트 8로 바꾸고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PTQ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의 약자라서 학습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네모나게 쳐놓은 게 GPTQ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와이즈 퀀타이제이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그 스태틱 퀀타이제이션에서 S랑 그 Z를 미리 구해놓는 과정을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S랑 Z를 미리 구해놓는다는 게 우리가 가진 셋들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 쪽에 칼리브레이션 과정이 없나요? 네. 네. 다이나믹은 그때그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은 칼리브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죠. 명확하니까.
웨이트 컨타이제이션 할 경우에는 그 할 때마다 그냥 디컨타이제이션 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메트릭 퀀타이제이션은 마이너스 4.75부터 4.75처럼 여기서 가장 작은 값 혹은 가장 큰 값을 본 다음에 앱솔루트를 취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4.75, 얘는 4.67이죠. 그 중에 더 큰 값을 가지고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를 레인지로 두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은 마이너스 4.75에서 4.67까지로 그냥 두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시메트릭이 성능이 더 좋아요. 성능이라 하면 이제 그 어큐레시 혹은 정확도가 별로 안 떨어집니다. 대신 시메트릭을 하면은 훨씬 빨라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수식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식이 아니네요. 스태틱이나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웨이트는 둘 다 미리 퀀타이즈가 되어 있다. 근데 액티베이션을 어떻게 퀀타이즈 할 것인가, 미리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구해둘 것인가, 아니면 런타임에 구할 것인가, 요게 차이고요. GPTQ는 다이나믹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레포 가보면 스태틱도 구현되어 있긴 해요. 요게 이제 그 호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수식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잠깐만 좀 힘을 내서 가봅시다. IA3 보셔서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네, 요게 아웃풋이고요. 요 아웃풋은 만약에 요 아웃풋도 퀀타이즈 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은 Y에 대한 스케일 팩터에다가 Y가 퀀타이즈 되어 있다는 그 웨이트 표시에다가 Z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요거는 디퀀타이즈 기법과 동일하죠. 요 처음과 끝을 보면은. 그 다음에 Y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이어스 더하기 X, W 이렇게 쓰죠. 요거를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퀀타이즈 폼을 맞추고 X에 대해서도 퀀타이즈 폼을 맞추고 W에 대해서도 퀀타이즈 폼을 맞춘 거예요. 전부 각각에 대한 스케일 팩터와 Z 바이어스 텐서들이 다 들어갑니다. 요걸 제로 텐서라 부를게요. 이제는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제로 텐서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스케일링을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죠. 요것도 또 수식을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 정리가 됩니다.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 수식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희의 상황은 그거예요. 웨이트도 퀀타이즈 되어 있고 액티베이션도 퀀타이즈가 되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아웃풋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레이어 중간에서의 아웃풋들은 다 퀀타이즈된 아웃풋을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레이어에서도 퀀타이즈된 웨이트 가지고 바로 계산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디퀀타이즈된 아웃풋을 내뱉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웃풋의 퀀타이제이션 요 값이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즉 뭐냐? 얘가 궁금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 식에 대해서 수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보고 이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얘만 남기고 나머지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오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고 되게 연산량도 오히려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 연산은 다 인티저 연산이라서 이게 되게 빠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제로 텐서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메트릭과 어시메트릭을 얘기했었죠. 시메트릭 퀀타이제이션은 마이너스 7.5에서 뭐 7.5까지로 넣는 거고, 어시메트릭은 마이너스 7.5에서 7.4까지 두는 거였잖아요. 시메트릭을 쓰면은 바이어스가 0이 돼도 돼요. 왜냐하면 그 웨이트 안에 있는 테서가 가장 작은 값이 7.5고 가장 큰 값이 7.5면 요거를 스케일링을 한번 쫙 해주면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로 텐서가 0이 돼도 돼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Z 값들이 다 0이 돼서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산량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시메트릭을 쓰는 게 필드에서는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시메트릭을 쓰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어시메트릭을 씁니다. 연구용이니까. 네. SX, SW, SY는 플롯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SX, SW, SY 요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저것도 인티저인가요? 플롯 아닌가요? 아, 요거는 플롯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인티저 연산하고 다시 플롯 연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 연산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 시간 복잡도로 봤을 때는 요거 자체가 이제 상수로 미리 결정해 둘 수가 있잖아요. 만약 스태틱 퀀타이즈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다 해봐야 돼요. 스태틱이 괜찮으면 스태틱을 쓰는 게 속도 향상에는 훨씬 좋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다이나믹 퀀타이제이션에 어시메트릭 퀀타이제이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 네. 오른쪽 항은 인트 값이잖아요. 오른쪽 저 칸은 우리가 SYXX, SW의 오른쪽 친구들은 다 인트형이잖아요. 아, 요쪽이요? 아니 아, 요쪽이요. 네, 저건 다 인트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옆은 플롯이니까 다시 플롯형 변환하고 플롯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인트형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내부적으로 레이어 거칠 때마다 인트 연산하고 플롯화하고 플롯 연산하고 다시 인트화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네, 정확합니다. 네, 아예 인트로만 진행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쵸.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거 9시나 그 플로팅이니까 그 뭔가 클리핑 하나요? 마지막에 정수로 넘어갈 때. Y 콘타이즈는 정수일 거잖아요. 제일 왼쪽은. 네. 어디요? 그 Y 콘타이즈 IJ요. 네. Y 퀀타이즈. 제일 왼쪽이에요. 제일 왼쪽. 아, 요거요. 지금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안 되네. 네. Y 퀀타이즈. 네. 그래서 오른쪽 결각값은 그 뭐시고 정수 왼쪽 결각값은 정수고 오른쪽 결각값은 실수잖아요 지금. 아, 요쪽은 이제 정수고 네. 오른쪽은 실수지 않냐라는 네. 질문이시죠? 맞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리핑 하냐는 네, 말씀이시죠? 클리핑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클리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스매틱 쓰는 이유가 그게 바이오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나요? 혹시 진짜 그좀 애매해가 그냥 네. 그냥 바이오스 없이 그냥 축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한쪽에 값이 몰리더라도. 그렇죠. 시메트릭을 쓰면은 마이너스 4.75에서 4.75 이런 거니까 네. 저희가 이거를 마이너스 127에서 127까지로 바꾼다 하면은 스케일만 한번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Z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Z 값이 다 0이 된다는 소리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시메트릭을 쓰면은 속도가 더 빠르고 어시메트릭은 속도가 더 느린 거예요. 그리고 파이토치에선 어시메트릭, 그리고 엔비디아 텐서리티 이런 데서는 시메트릭을 써요. 그 시메트릭이 더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아웃풋이라는 웨이트가 다 0 센터에 있다라는 좀 가정이 좀 빨리 있어야지 잘 되는 거겠죠. 그러면 좀 더 잘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엔비디아 쪽이랑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을 찍도록 먼저 요청을 주셨었어요. 아, 이게 0에 쏠려 0이 네, 있는지 아니면 0에 한쪽에 쏠렸는지. 그렇죠. 이게 3, 4에 네. 쏠려 있으면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시메트릭이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실 텐서리티 정부도 이거 3년 전 정부라서 요즘은 어시메트릭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퀀타이즈의 기본을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엔 LLM.int8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큰 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요것들을 아웃라이어 형태로 좀 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LLM을 좀 퀀타이즈 해보다 보니까 한 6빌리언쯤 넘어갈 때부터는 int8이 잘 작동을 안 하더라. 그래서 왜 그러냐?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즉 인풋에 따라서 중간중간 이멀전트한 피처들이 있더라. 너무 값이 커가지고 요거를 스케일링 하다 보니까 나머지 값들이 너무 짜부가 돼버리는 거죠. 너무 다 뭐 마이너스 127 여기에 몰려버린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좋으니까 얘네는 따로 플로우트 텐서로 관리를 하고 두쌍을 만듭니다. 그래서 플로우트 텐서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 퀀타이스드 쌍도 하나 또 만들어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양쪽에서 가져다 쓰면서 연산하는 그런 논문이 LLM.int8이었습니다. 네, 맥락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머전트 피처라는 거에 우리가 그 그냥 LLM에서 이머전트 프로퍼티인가 뭐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창발성. 그거랑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말만 그냥 같은 용어인 거예요? 저는 약간 말만 좀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액티베이션 아웃라이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비슷한 타이밍에 나타나긴 해요. 그 두 개가 맞아요. 예, 그 글을 관리 쓸 수도 같은 정도 그냥 네, 딱 약간 그 정도.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제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서요. 저도 스키밍했거든요. 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OBQ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개념이 약간 어렵긴 해요. 근데 참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네. OBQ는 그냥 퀀타이제이션 기법이에요. 옵티멀 브레인 뭐였더라? 옵티멀 브레인 데미지? 혹시 논문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얀르쿤이 1990년대에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뇌에 데미지를 최대한 덜 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프루닝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웨이트를 조금씩 흔들어 보거든요. 조금씩 흔들어 보면서 로스가 가장 많이 변하는 녀석이 제일 필요한 애고 로스가 흔들었는데도 제일 안 변하는 애가 제일 쓸모없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할 때 좀 이것저것 해보니까 테일러도 쓰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해시안이 나오거든요. 해시안이 어떻게 보면 웨이트에 대한 센시티비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안 값이라면 2차 미분값이죠. 2차 미분값이 크다는 거는 걔가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그러니까 걔가 그레디언트를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애고 얘가 로스에 많은 반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각 웨이트별로 로스에 대한 해시안을 구했던 거죠.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르쿤의 그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웨이트에 대한 해시안을 구하고 그 해시안의 다이어고널 값을 가지고 센시티비티를 측정해가지고 거기서 센시티비티가 낮은 애들을 좀 섞어냈었거든요. 여기서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는 퀀타이제이션 목표를 요거를 줄이는 걸로 했어요. 이제 W 햇이 퀀타이제이션 아웃풋이고 W가 퀀타이즈 안 된 애예요. 그래서 퀀타이즈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중에서 어떤 퀀타이즈가 제일 좋을까? 약간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식으로 뭐 문제를 정리하고 유립스답게 뭐 라그랑지안도 쓰고 이것저것 많이 써가지고 결국에 이터러티브한 알고리즘을 하나 개발을 합니다. 자, 뭐냐 하면 일단 웨이트 퀀타이즈 하는 애를 하나 찾아요. 요거는 레이어가 자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해볼게요. 요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퀀타이즈 했을 때 에러가 적을 것 같은 애를 먼저 찾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밑에 있죠. 그래서 요 센시티비티가 낮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낮은 애를 찾습니다.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웨이트를 퀀타이즈 한 거랑 그냥 플로우트 상태로 뒀을 때 그거를 그냥 마이너스 하면은 그게 퀀타이제이션 에러라고 불리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75가 있어요. 얘가 라운딩하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이너스 3이 됐으면은 퀀타이제이션 에러는 0.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에러도 중간에 이제 라운딩 하면서 인티저로 변환이 되니까 이런 그 라운딩하고 클립하고 뭐 인티저로 바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적은 애를 골라서 우선 퀀타이즈를 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 스텝 때는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야, 너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발생했잖아. 자, 보니까 한 0.75 정도 발생했던데 그만큼 웨이트를 스케일 해줄게. 스케일 혹은 이동을 시켜줄게. 어떻게 이동을 시켜주냐? 이 델타 F만큼 이동을 시켜줄게. 이 델타 F는 퀀타이제이션 에러 발생한 것만큼 이동을 할 거고 분모에는 센시티비티 값을 넣어줄게가 요거를 이제 라그랑지안으로 열심히 풀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루프 돌 때마다 레이어 하나가 퀀타이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퀀타이즈 되고 또 다른 레이어 퀀타이즈 되고 전부 퀀타이즈가 되면은 끝나는 알고리즘이 OBQ입니다. 어렵죠? 질문 받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씩 퀀타이제이션을 하겠다. 대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씩 퀀타이즈 할 때마다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웨이트에다가 좀 더 스케일링을 줘서 보상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터러티브하게 하나씩 퀀타이즈 했다가 보상 주고 퀀타이즈하고 나머지 애들에게 보상 주고 요거를 반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보상이라는 게 그 뇌에 덜 영향 끼치는 녀석들을 더 보시고 더 왜곡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퀀타이즈 안 된 애들을 왜곡을 좀 더 시켜서 원래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는 알고리즘인 거죠. 네, 이게 좀 더 직관적이었겠네요. 괜히.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터러티브한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요거를 하다 보니까 25M짜리 그 레즈넷 50 퀀타이즈 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175빌리언을 퀀타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리니어하게만 계산해봐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GPTQ가 몇 가지 그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프리리미너리가 끝났습니다. GPTQ에서는 일단 해시안을 숄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합니다. 숄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하는 게 LU 디컴포지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좀 더 해시안에 대한 연산량이 줄어요. 최종적으로 다이어고널, 뭐 트레이스 이런 거 구할 때. 그래서 뭐 쓴다고 합니다. GPU적으로 그렇대요. 그 다음에 해시안 값을 구하고 나면은 할 때 요 조금 약간 댐프닝 한다 하거든요. 약간의 그 해시안의 트레이스 값에다가 100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값들을 아이덴티티에다 다 더해줘요. 그러니까 뭐 0.0001 요런 이제 엄청나게 작은 그 매트릭스를 하나 더해준다는 거죠. 요걸 하는 이유는 요게 없으면은 좀 자기네 알고리즘들이 좀 동작을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혹시 동작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네, 뭐 너멀클 이슈가 발생하는 건가요? 맞아요. 누멀클 이슈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얘네가 좀 제시한 그 방법 때문이거든요. 아까 봤던 OBQ를 거의 그대로 쓰는데 OBQ를 그대로 쓰면 너무 느리다 이거죠. 근데 OBQ가 왜 느리냐? 걔네가 그 한 번 할 때마다 자꾸 해시안을 다 계산하고 거기서 이제 또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요거 자체가 GPU에서는 너무 느리다 이거죠. 그래서 요 해시안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그 살짝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와 주는 기법을 썼어요. 그게 이제 그 코딩 쪽으로 좀 그걸 레이지하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레이지하게 배치로 업데이트를 하겠다 해서 해시안을 파셜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알고리즘을 쓰는데 요거를 쓰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댐프닝을 좀 해줬다 해요. 네. 뭐 맥락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그래서 레이지하게 배치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했더니 175빌리언이 4시간에 퀀타이즈가 가능하더라. 이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GPU 커널적으로 이득이 많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시안을 레이지하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해시안 보상을 줄 때 이제 다른 웨이트도 다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마지막 엔드 포루프가 끝나게 되는 형태고요. 여기는 0, B, 2B는 블럭 단위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J는 이제 레이어별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즈넷 보면은 스테이지가 4개로 나눠져 있죠. 블럭 1, 블럭 2, 블럭 3, 블럭 4인데 블럭 1 안에서 레이어 하나씩 돌리면서 퀀타이즈를 순서대로 진행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옵티마이즈 한 게 있었는데요. OBQ에서는 레이어 1, 2, 3, 4가 있으면은 제일 영향 적을 것 같은 애로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그 GPTQ에서는 LLM 쪽에서는 그런 이슈가 안 발생하더라. 그냥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하면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성능은 변화 거의 없더라. 라고 하고 뭐 실험 결과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GPTQ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그 다음엔 다 리절트밖에 없습니다. 혹시 GPTQ가 레이어를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앞쪽 레이어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퀀타이즈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얘가 순서가 뭐 랜덤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한다거나 이러면 좀 성능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속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야지 이게 그 좀 더 업데이트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도 제가 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까지. 네. 로스에 대한 푸시안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뒤쪽부터 그레이디언트 그리면서 잘 하는 거잖아요. 예. 자, 푸시안 계산하는 것은 그 뭐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계산하는 건가요? 해시안은 그쪽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계산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OBQ에서 좀 잘 해주긴 했어요. 이게 이제 해시안을 이터러티브하게 하나 퀀타이즈 할 때마다 어떻게 그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정마식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퀀타이즈 할 때마다 이걸 돌리면 되는데 이걸 돌리는 것 자체가 아니 그 요거 진짜 간단한 건데 커널 이거 그때마다 다 굳이 돌려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파셜하게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면은 훨씬 괜찮더라라는 게 이제 GPTQ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사실 저도 처음에 호주님처럼 뒤에서부터 로스가 오니까 앞에서부터 하는 게 시퀀셜하고 좋지 않나? 라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그 괜찮은 알고리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했을 때. 네. 아니면 뒤쪽부터 하면 뒤쪽에 결 퀀타이즈한 결과값이 또 다시 뒤쪽에서 또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앞쪽부터 하면 그 앞쪽에서 계산했던 결과값이 뒤에서 또 쓰일 수 있다던가. 네. 일단 OBQ에서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 GPTQ에서는 순서대로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더 알아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발표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여기는. 네. 요 혹시 시간 된다면 제가 또 찾아보고 나중에 또 댓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인데요. 레지넷 18이나 레지넷 50에서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레지넷 스트라이크스 100 하면 80.4가 기본으로 찍히는데 아직도 76.5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76.5가 4비트로 떨어져도 한 75.8 정도까지 가고 다른 애들도 다 그런데 우리 것도 비전에서도 나쁘지 않아 느낌으로 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비전에선 우리 것도 지금 나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LLM으로 가볼게. 그래서 OPT나 블룸 가지고 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13B, 30B, 66B, 175B에 대해서 우리는 4.2시간이면은 요게 다 퀀타이즈가 돼라고 좀 자랑을 하는 거고요. 퀀타이즈 시간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위키텍스트 PPL도 RTN이라고 해서 라운드 투 니어거든요. 요게 좀 되게 강력한 베이스라인인데 이거보다 좋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좀 봐야 될 거는 보통 3비트 되면은 잠깐만요. 요거 어떻게 없애냐? 네, 보통 3비트 되면은 LLM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퀀타이즈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4비트 아래로는 안 떨어지는 걸 추천드려요. 네, 3비트쯤 되면은 퍼플렉시티가 27에서 53까지 오르는 거니까요. 네, 요건 좀 문제가 있겠죠. 22에서 24는 괜찮아도 34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룸 쪽에서도 뭐 다 괜찮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네, 블룸도 괜찮았고 OPT도 괜찮았고 우리 게 최고다 뭐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위키텍스트뿐만 아니라 C4나 이제 람다다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성능 측정을 했고요. GPTQ가 기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좋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좀 보이죠. C4 같은 성능도 거의 안 변해요. 4비트까지는. 근데 3비트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LLM은 3비트까지다 아직은. 4비트까지다 아시면 되겠고 A100부터는 텐서코어가 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잖아요. T부터도 좀 무지막지하게 들어갔는데 A부터는 더 빨라졌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통 퀀타이즈 재면은 속도가 더 빨리 느껴지는데 여기서 3배에서 4배 가까이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다 성능도 보면은 이제 3비트 GPTQ쯤 되면은 성능이 많이 나빠지긴 하죠. 많이 나빠지긴 하는데 3비트 RTN에 비해서 훨씬 낫다. 3비트 이게 아예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되긴 한다 정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전 페이지에 네. 비교 대상이 3비트 모델이었나요? 속도 비교 모델이. 요거요? 네.
플로트 어. 16이랑 3비트 모델. 네, 맞습니다. 플로트 16에서 3비트 됐을 때 스피드업이 이 정도 된다 알고 혹시 있어요. 4비트 성능 향상 있나요? 그거를 안 보여줬어요. 아, 네, 3비트까지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이건 단순히 이제 그 발표 다 끝나는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한 건데 LLM 8비트에서 4비트는 어떻게 갔어요? 그냥 4비트로 줄이면 되나요 그거? 네. 아, 잘 돼요. LLM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저게 그냥 그 보시고 LLM 인트 8 그거랑 느낌이 비슷한 건가? 이게 사실 그 제가 콘타이즈 8비트까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8비트에서 4비트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몰라가지고 4비트는 네. 말 그대로 아웃풋 매핑을 이제 그 4비트로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원래 2에 8승까지 하는 건데 2에 4승까지 한 아. 이렇게 단순히 숫자를 줄이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뭔가 테크닉이 들어간다든가 그러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특별히 더 들어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네. 8비트 LLM 인트 8 같은 걸 그냥 4비트로 줄이더라도 그냥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쵸. 네. LLM의 특성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4비트쯤 되면은 좀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은 잘 워킹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그 트레이닝 하면서 퀀타이제이션 하는 것들을 보통 선호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포스트 트레이닝 가지고 4비트까지 줄인 거는 되게 괄목할 만한 성적 같습니다. 그래서 람바다도 괜찮고 요즘은 AWQ라는 걸 제일 많이 씁니다. AWQ가 제일 유명하고 요거 뒤쪽에 나온 논문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본 게 있어요. 이게 이멀전트 어빌리티 괜찮은가 되게 싶었거든요. 퀀타이즈 하면은. 근데 7월에 뭐 논문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멀전트 어빌리티가 뭐 퀀타이즈 해도 괜찮냐? 약간 이런 건데 여기 있는 모델들이 다 같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비트당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요. 비트당 COT 성능. 그래서 요 세 개가 같은 모델인데 4비트까지는 괜찮다. 2비트 되면은 이제 이멀전트 어빌리티도 다 사라진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LLM 콘타이즈는 4비트까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탈 비트는 뭘 뜻하는 건가요? 토탈 비트는 전체 웨이트의 비트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 전체 웨이트. 그다음에 저 모델이 150, 그 4비트짜리는 250비트라면 나누기 4에서 저 비트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아, 250이랑 그 웨이트 그 뭐죠? 8비트 됐어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게. 그러네요. 이게 저는 당연히 전부 레이어의 그 비트 수 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하네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세 개가 같은 모델이라는 것만 알고 가지고 왔습니다. 스키밍을 오늘 한 거라서 이것도 좀 제대로 준비를 못 해왔네요. 네. 네. 최근에 근데 그거 보셨나? 2비트 성공했다고 너무 올라가. 안 그래도 그것도 네. 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GPTQ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이번에 좀 공부 많이 한 거거든요. 네. 퀀타이제이션 관심은 있었는데 볼까 하고 좀 본 느낌이고 AWQ까지는 좀 필드에 많이 퍼졌는데 2비트는 이제 뉴스 좀 접한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이제 사칙 연산 또는 이제 숫자가 아닌 거죠. 저게 우리가 파라미터를 생각하는 게. 그래가지고 파라미터 엔트리가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오더가 정의되는 거죠. 토탈 오더 또는 파급 오더. 예를 들어가지고 1보다 2가 크다. 2보다 3이 크다. 1보다 3이 크다. 이런 숫자라는 거가 오더가 정의가 되는데 뭐 좀 그런 오더를 그냥 정의를 안 하고 그냥 경우의 수로서 그냥 이제 뭐 좀 파라미터 연산을 하면은 어떨까 뭐 그런 또 그냥 가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파라미터 숫자가 아닌 거죠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들고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언비트 모델? 원비트 모델하고 이제 네. 마스크로만. 근데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네. 8비트까지는 사실 컴퓨터가 8비트 단위로 처리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4비트로 가면 컴퓨터가 4비트 처리할 수 있나요? 어차피 다 8비트 처리하는데. 그게 H100 이런 거 나온 거에서는 이제 4비트 처리기까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GPU에서 4비트 처리를 지원해야 속도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P40 같은 그 GPU에서 믹스드 프리시전 쓰면 안 빨라져요. 플로트 16이나. 네. 그래서 그런 시절의 GPU들은 아직은 플로트 16도 쓰면 안 되는 GPU. 네, 그래서 4비트 연산이 가능한 GPU를 써야지만 성능을 추가할 수 있다. 네. 4비트 아니면 그냥 모델 크기가 줄어든 효과밖에 안
난다. 그래서 GPU 종류에 따라서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GPU가 만약에 플로트 16이 빠르다 그럼 플로트 16까지만 써야 됩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잘한 것 같아요. 다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질문 없으면 망했다.